이딴 쓰레기 가져 꺼져. 조카의 도시락을 짓밟고 모욕한 위병소 병사. 그가 마주한 외숙모의 정체는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대한민국군 서열 3위였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바람은 칼날이 되어 살을 애는 것이 아니었다. 경기도 파주 민간인 통제선 너머의 공기는 그 자체가 거대한 쇠망치가 되어 온몸을 짓누르고 마비시켰다. 임진강 너머에서 불어오는 시베리아의 바람은 소리조차 얼려버렸고 육군 제1보병사단 전진부대의 깃발은 찢어질 듯 펄럭이다 이내 굳어버렸다. 이곳은 대한민국 최전방이었고 겨울의 한복판이었다. 이등병 박하준. 그는 관물대 깊숙이 숨겨둔 작은 스케치북을 만지작거렸다. 표지는 이미 습기에 울어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그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아니, 사랑했다.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여의고 유일한 피부치인 어머니의 오빠, 즉 외삼촌과 외숙모의 손에 자랐다. 다정다감했던 외삼촌은 몇 해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에게 남은 가족은 이제 외숙모 차예원 단 한 사람뿐이었다. 그녀는 하준에게 어머니이자 아버지였고 세상의 모든 것이었다. 늘 바쁘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이었지만 하준을 바라볼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던 사람. 그녀가 하준의 재능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값비싼 미술 도구들을 사다 주며 그의 꿈을 응원해 주었다. 그런 그가 지금 이 철책선 안에 있었다. 야, 박하준. 악몽 같은 목소리가 생활관 문을 찍고 들어왔다. 상병 마강탁. 붉고 두꺼운 입술, 상어처럼 찢어진 눈. 그는 이유 없는 폭력과 가학적인 괴롭힘을 낙으로 삼는 인간이었다. 그는 갓 자대 배치를 받은 하준이 어머니가 아닌 외숙모와 통화하는 것을 듣고는 그를 첫 번째 타깃으로 삼았다. 이 새끼, 또 그림 나부랭이 끄적이고 있었냐? 마강탁이 하준의 손에서 스케치북을 낚아챘다. 어디 보자. 이야, 이거 완전 계집의 그림이네. 너 밖에서 똥꼬나 팔던 놈 아니야? 낄낄대는 웃음소리와 함께 스케치북이 생활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하준이 그것을 주우려 하자 마강탁의 군홧발이 하준의 어깨를 걷어찼다. 어딜? 하준이 나뒹굴었다. 마강탁은 쪼그려 앉아 하준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눈깔에 힘 안 빼. 너 오늘 내가 아주 재밌는 거 시켜줄게. 날이 춥지? 우리 하준이 손이 고와서 그림도 잘 그리는데. 그 고운 손으로 화장실 청소 좀 해봐야지. 그날 밤 기온은 영하 20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마강탁은 하준을 부대 뒤편 바람이 가장 거센 야외 화장실로 끌고 갔다. 그리고는 고무장갑도 그 어떤 도구도 주지 않은 채 명령했다. 저기 똥 얼어붙은 거 보여? 내 손으로 다 녹여. 저 얼음 내 체온으로 다 깨부수라고. 알았어? 마 상병님. 장갑이라도. 장갑? 마강탁은 비웃으며 하준의 뺨을 후려쳤다. 내 놈 그 잘난 손가락이 장갑이잖아. 어디 한번 비벼봐. 불이라도 나나보게. 하준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갔다. 살이 찢겨나가는 고통이 밀려왔다. 손가락의 감각이 사라지고 피부는 금세 파랗게 질려갔다. 그가 고통으로 신음하자 마강탁은 더욱 흥분한 듯 보였다. 왜 아파? 내 그 잘난 외숙모한테 일러 바치지 그랬어. 매주 꼬박꼬박 전화하던데. 그 여자 너한테만 그렇게 다정하게 구는 거냐 아니면 다른 놈들한테도 잘 벌려. 그 순간이었다. 닥쳐. 하준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 무엇도 참을 수 있었지만 자신의 유일한 가족, 어머니 같은 외숙모를 모욕하는 것은 견딜 수 없었다. 마강탁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개새끼가. 그는 하준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얼어붙은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하준은 미처 손을 쓸 틈도 없이 넘어졌고 그의 오른쪽 손목이 바닥의 얼음 모서리에 강하게 부딪혔다. 아!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하준은 비명을 질렀다. 쇼하네 이 새끼가. 마강탁은 당황했지만 이내 하준의 배를 걷어차며 위협했다. 엄살 부리지 마. 너 오늘 일 만약에 누구한테라도 꼰지르면
그땐 내 손목이 아니라 내 모가지를 부러뜨릴 줄 알아. 넌 그냥 청소하다가 혼자 자빠진 거야. 알았어? 하주는 부러진 손목을 부여잡고 고통 속에 의식을 잃어갔다. 다음 날 그는 단순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중대장인 서진철 대위는 곧 있을 부대 평가 때문에 사건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마강탁의 보고를 그대로 믿었고 의무관 역시 대충 압박붕대나 감아주며 꾀병 부리면 군 생활만 힘들어진다는 핀잔을 주었다. 그날 이후 하준의 오른손은 감각을 잃어갔다. 고통은 밤마다 그를 잠 못 들게 했고 붕대 속에서는 끔찍한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 그는 그림은커녕 수저를 쥘 힘조차 없었다. 그날 밤 하준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공중전화로 향했다. 그는 마강탁의 눈을 피해 수신자 부담으로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하준이니? 수화기 너머로 단정하고 힘있는 외숙모 차예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지하벙커. 거대한 작전 상황판 앞에서 대한민국군 서열 3위 합참차장 차예원 대장 삼성 장군이 막 서해안에서 벌어진 북한군의 기습 도발 징후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별은 이 벙커 안에 그 어떤 조명보다도 무겁게 빛나고 있었다. 합참의장을 보좌하며 전군의 작전을 총괄하는 그녀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높은 권력을 쥔 여성 중 하나였다. 외숙모. 저 하준이에요. 차예원은 순간 미간을 찌푸렸다. 조카의 목소리가 죽어가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하준아.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에요. 그냥 요즘 날이 추워서. 하준은 울음을 참느라 목이 메어왔다. 그냥 외숙모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여기 파주 최전방이라 그런지 별이 참 많네요. 근데 이상하게 별이 잘 안 보여요. 별이 안 보인다. 차예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하준의 외숙모이자 대한민국 육군 삼성 장군이었다. 별이 안 보인다는 말은 그에게 희망 혹은 군대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의 신호였다. 손이 너무 시려서 이젠 그림을 못 그리겠어요. 그림을 못 그리겠다. 그것은 두 사람만의 암호였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적이라는 뜻이었다. 차예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머릿속으로 죽은 남편 이정훈의 마지막 유언이 스쳐 지나갔다. 혜원 씨,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까 나 없어도 잘 살 거야. 하지만 우리 하준이, 그 아이, 당신이 꼭 이 세상 끝까지 지켜줘야 해. 그녀는 수화기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가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아이가 지금 지옥 속에서 마지막 신호를 보낸 것이다. 하준아, 똑똑히 들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버텨. 외숙모가 지금 갈게. 그녀는 전화를 끊자마자 부관을 호출했다. 당장 내일 아침으로 잡힌 대통령 일을 보고 합참의장님께 직접 하시라고 전달해. 국방부 장관님께는 가정 내 긴급 상황으로 비공식 휴가를 요청한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 누구도 내게 연락하지 못하게 해. 부관은 사색이 되었다. 합참차장이 대통령 보고를 펑크내다니. 하지만 차예원의 눈빛은 이미 전장에 나서는 장수의 그것이었다. 그녀는 벙커를 나와 용산의 관사로 향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3개의 별이 달린 군복을 벗어 던졌다. 새벽 3시. 서울 서초동의 한적한 아파트. 차예원이 남편과 함께 살던 그리고 하준을 키워냈던 집이었다. 그녀는 관사를 나와 일부러 이곳으로 왔다. 냉장고에는 늘 하준이 좋아하는 밑반찬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합참차장이 아닌 오직 하준의 외숙모로서 부엌에 섰다. 그녀의 손은 대한민국의 군사작전 계획을 서명하던 손이었지만 지금은 그 어떤 작전보다도 신중하게 두부를 썰고 있었다. 하준이 가장 좋아했던 구수한 시골 된장으로 끓인 된장찌개. 보온병에 뜨겁게 담았다.
밥은 쌀밥 대신 건강을 생각해 흑미와 보리를 섞어지었다. 그리고 그가 어릴 적 도시락 반찬으로 가장 좋아했던 두툼하고 달콤한 계란말이를 정성껏 부쳐보은 도시락에 담았다. 그녀는 옷장에서 가장 낡고 후줄근한 오래된 등산용 점퍼를 꺼내 입었다. 머리는 질끈 동여매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일부러 커다란 뿔테 안경을 썼다. 군용 지휘 차량이 아닌 남편이 타던 낡은 국산 세단을 직접 몰고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자유로를 달리는 내내 그녀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다. 조카를 향한 걱정,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지독한 분노. 그녀는 군의 시스템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다. 이등병이 그림을 못 그리겠다고 말할 정도라면 그건 이미 한계 상황을 넘었다는 뜻이었다. 몇 시간을 달려 차는 마침내 전진부대라는 팻말이 보이는 위병소 앞에 멈췄다. 겨울 아침에 해는 짧았고 공기는 여전히 살을 애는 듯 했다. 그녀는 정성껏 싼 도시락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 위병소에는 2명의 병사가 서 있었다. 한 명은 앳된 이등병이었고 다른 한 명은 짝다리를 짚은 채 거만하게 서 있는 병장이었다. 그의 명찰에는 오만길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름 그대로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수고 많으십니다. 차예원이 고개를 숙이며 다가갔다. 저기, 일대대 박하준 이등병. 면회 좀. 오만길 병장은 그녀의 낡은 차와 후줄근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안에 껌을 짝짝 씹으며 말했다. 아줌마, 면회 시간은 오후 2시부터. 몰라요? 그리고 사전 신청도 안 하셨네. 돌아가쇼. 아, 그게 아니라 아이가. 하준이가 많이 아프다고 해서 제가 꼭 좀 봐야겠습니다. 제발. 얼굴만이라도. 아프긴 누가 아파. 오만길은 코웃음을 쳤다. 요즘 이등병 새끼들 다 꾀병이야. 군대가 무슨 유치원인 줄 아나. 그리고 아줌마 요즘 간첩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 줄 알아요? 당신이 박하준 외숙모인지 아니면 북에서 넘어온 간첩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썩 꺼지쇼. 간첩이라뇨. 여기 신분증. 뗐고. 오만길은 그녀가 내미는 신분증을 손으로 쳐냈다. 그때 그의 눈이 차예원이 들고 있는 도시락 가방에 꽂혔다. 이건 또 뭐야? 냄새나게. 아, 아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랑 반찬 좀. 이거라도 좀 전해주시면.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오만길은 기다렸다는 듯이 도시락 가방을 거칠게 낚아챘다. 그는 가방 지퍼를 열어보더니 인상을 팍 썼다. 우에. 이게 뭐야? 짬밥보다 못하네. 똥국 아니야, 똥국? 그는 보온병 뚜껑을 열더니 망설임 없이 그 내용물을 차가운 흙바닥에 쏟아부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뜨거운 된장찌개가 순식간에 흙먼지와 뒤섞여 얼어붙었다. 정성껏 썰어 넣은 두부와 호박이 흙탕물 속에서 뒹굴었다. 아! 차예원의 입에서 짧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아, 왜? 아까워? 오만길은 그것으로도 모자랐는지 도시락 통에 담긴 계란말이까지 바닥에 쏟아버렸다. 아줌마 군대 밥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 이딴 쓰레기 우리 군인들 먹으면 배탈 나. 알아요? 차예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흙바닥에 처참하게 널브러진 음식물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오만길은 그녀의 그런 반응이 재밌다는 듯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는 노골적인 시선으로 차예원의 점퍼와 뿔테 안경 너머의 얼굴을 훑었다. 근데 아줌마, 자세히 보니까 꽤 꼴리는데? 피부도 하얗고 안경 벗으면 장난 아니겠어. 이렇게 새벽부터 군부대까지 쫓아온 거 보니까 남편이 없나? 아니면 밤에 잘 안 해줘? 외롭지? 그는 옆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는 이등병 초병을 쿡 찌르며 낄낄댔다. 야, 김이병. 이 아줌마 어때? 죽이지? 아줌마, 나 곧 말년 휴가 나가는데. 우리 부대 근처에 선율이라고 아주 물 좋은 동네가 있거든. 거기서 나랑 뜨겁게 된장찌개 말고 다른 거 한번 끓여볼까? 오만길은 역겨운 표정으로 혀를 날름거렸다.
그리고는 마지막 남은 도시락 가방을 바닥에 던졌다. 퍽, 퍽. 그는 자신의 육중한 전투화로 하준의 도시락 가방을 발이 보이지 않게 짓밟기 시작했다. 플라스틱 통이 깨지는 소리, 흑미밥이 지식여지는 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갈랐다. 일단 쓰레기 가지고 당장 꺼져. 그가 마지막으로 발길질을 했을 때였다. 그의 발에 차인 도시락 가방이 대굴대굴 굴러가 한 사람의 발치에 멈췄다. 오만길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들었다. 차가운 아침 햇살을 등지고 서 있는 차혜원. 그녀는 더 이상 뿔테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았다. 안경은 어느새 벗겨져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녀의 낡은 등산 점퍼. 그 지퍼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내려가고 있었다. 너. 차혜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영하 20도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한 금속성의 냉기가 담긴 목소리였다. 내 놈. 방금 뭐라고 했지? 오만길 병장은 순간 움찔했다. 방금 전까지 겁에 질려 떨고 있던 아줌마의 눈빛이 아니었다. 맹수의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존심이 상한 듯 다시 거만하게 짝다리를 짚었다. 뭐야? 아줌마 아직 안 갔어? 내가 말했잖아. 선유리에서. 쏴우.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차혜원은 낡은 점퍼를 벗어 던졌다. 점퍼는 짓밟힌 된장찌개 위로 더러운 천조각처럼 떨어졌다. 그리고 그 안에 감춰져 있던 모습이 드러났다. 오만길 병장의 시간은 그 순간 멈췄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후줄근한 아줌마가 아니었다. 한치의 구김도 없이 완벽하게 각이 잡힌 짙은 녹색의 육군 정복. 그리고 그 양쪽 어깨 위에서 파주의 차가운 아침 햇살을 받아 서슬 퍼렇게 빛나고 있는 하나, 둘, 셋. 세 개의 거대한 은빛 별. 대한민국 육군 중장. 대장 삼성 장군. 오만길 병장의 뇌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의 턱이 바닥까지 떨어졌고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이 커졌다. 옆에 있던 이등병 초병은 흐억 하는 비명과 함께 들고 있던 총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중장님? 오만길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대한민국군 서열 3위 합참차장. 하늘 같은, 아니 하늘 그 자체인 존재에게 자신이 방금 똥국, 쓰레기 그리고 선유리에서 한번 끓이자고 했다. 그의 다리가 풀려 그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바지 가랑이 사이로 뜨거운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차혜원은 흙먼지가 묻은 손을 털며 그녀의 군용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녀는 떨고 있는 오만길을 완전히 무시한 채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합참의장 직통 라인이었다. 의장님. 접니다. 차혜원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막 잠에서 깬 듯한 합참의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차장군? 이 새벽에 서해 안에 또 무슨 일 있나? 아닙니다, 의장님. 지금 제 위치는 용산이 아니라 파주 제1보병사단 정문 앞입니다. 뭐? 1사단? 거긴 왜? 의장님. 지금부터 제 비공식 휴가는 취소하고 공식 현장 지휘 검열로 전환하겠습니다. 이곳 1사단에서 대한민국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이적 행위를 포착했습니다. 이적 행위라는 단어에 전화기 너머의 합참의장도 숨을 삼켰다. 당장 국방부 장관님께 직보해 주십시오. 합참차장 권한으로 제1보병사단 전체의 진돗개 하나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발령한다고. 그리고 1군단장 당장 여기로 튀어오라고 하십시오. 5분 주겠습니다. 그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제야 오만길에 굳었던 혀가 풀렸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미친 듯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장군님,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장군님이신 줄 몰라 뵙고 제가 죽을 죄를. 차혜원은 싸늘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 놈은 죽을 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오늘부터 뼈저리게 배우게 될 거다. 그녀는 얼어붙은 이등병 초병에게 명령했다. 당장 저자의 총기 회수하고 포박해. 현시간부로 직무정지 및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죄목은 대민 협박, 성희롱, 재물 손괴 그리고 상관 모욕이다. 이등병은 거의 울먹이며 예, 알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오만길에게 달려들었다. 끼이그 5분은커녕 3분도 채 되지 않아 검은색 지휘 차량들이 미친 듯이 달려와 위병소 앞에 급정거했다. 1사단장 소장과 그의 직속 상관인 1군단장 중장이 차에서 굴러나오다시피 했다. 그들은 같은 삼성 장군이지만 합참차장이라는 직위는 하늘과 땅 차이의 격이었다. 두 장성은 위병소 앞에 선 차혜원과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셋, 그리고 흙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물과 낡은 점퍼, 포박당한 채 울부짖는 병사를 번갈아 보았다.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충, 성, 군단장 중장 김영길, 합참차장님, 여기까지 어쩐 일로. 차혜원은 두 사람의 경례를 받지도 않았다. 그녀는 군홧발로 짓밟힌 계란말이 조각을 구둣발로 툭 쳤다. 김영길 군단장. 예, 차장님. 자네 예하부대는 면회 온 민간인을 간첩으로 몰고 성희롱하며 그 가족이 싸온 음식을 똥국이라 칭하며 발로 짓밟는 것을 전진의 기풍으로 가르치나? 예. 김영길 군단장은 그제야 사태의 전모를 파악했다. 그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렀다. 그게 무슨. 당장 시정하겠습니다. 저놈들을. 시정? 차혜원이 코웃음을 쳤다. 지금부터 자네와 1사단장은 내 지휘를 받는다. 당장 자네 군단 지휘통제실 나에게 인계해. 그리고 헌병대, 감찰대, 의무사령부 응급외과팀. 헬기 띄워서 전원 이곳으로 집결시켜. 그녀는 두 장성을 지나치며 1사단 막사를 향해 걸어갔다. 아, 그리고 박하준 이등병. 1대대 소속. 내 조카다. 두 장성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 아이 손목 하나라도 잘못되었을 시. 오늘 여기 있는 별들은 전부 내가 직접 따버릴 줄 알아라. 파주에 얼어붙은 땅 위로 대한민국군 서열 3위의 무자비한 참교육이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1군단장 김영길 중장과 1사단장 노태석 소장은 차혜원 대장의 뒤를 따르며 자신들의 군복이 마치 수십 근의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것을 깨달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왕국이었던 제1보병사단. 지금 그들은 이 최전방의 땅에서 가장 높고도 가장 낮은 포로가 되어 있었다. 차혜원의 구둣발 소리는 마치 장송곡처럼 고요한 사단 본부 건물의 복도를 울렸다. 위병소에서 벌어진 일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사단 참모들과 장교들은 복도 양옆에 도열한 채 감히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그들의 시선은 경외감도 존경심도 아니었다. 그것은 원초적인 공포였다. 1대 대장. 당장 호출해. 예, 알겠습니다. 사단장이 자신의 부하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차혜원의 부관처럼 다급하게 전화를 돌렸다. 그녀는 사단장실을 거치지도 않고 곧장 지휘통제실로 향했다. 거대한 상황판이 전방의 지형을 비추고 있는 그곳에서 그녀는 망설임 없이 사단장의 자리에 섰다. 앉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따르는 두 장성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돌아보았다. 김영길 군단장, 노태석 사단장. 예, 차장님. 두 장성이 동시에 허리를 꺾었다. 자네들은 지금 이 순간부로 이곳 1사단의 지휘 권한이 합참차장인 나에게 임시 이양되었음을 전군에 타전하도록. 그리고 자네들은 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 지휘통제실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내 옆에서 자네들의 왕국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봐. 그것은 사단장과 군단장에 대한 사실상의 연금 선언이었다. 두 장성의 얼굴이 잿빛을 넘어 사색이 되었다. 그들이 반박할 틈도 없이 지휘통제실의 문이 열리고 1대 대장 황인철 중령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충, 성, 대대장 중령 황인철.
부르셔. 그는 그곳에 버티고 선 3명의 장군,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차혜원의 살기 어린 눈빛을 마주하고 말을 멈췄다. 황인철 중령. 차혜원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자네 대대 소속 박하준 이등병. 지금 어디에 있지? 하준 이등병 말입니까? 황인철은 당황하며 땀을 닦았다. 그 병사는 어제 작업간 부주의로 경미한 타박상을 입어 현재 생활관에서 안정을. 경미한 타박상? 차혜원은 그 말을 비웃으며 지휘통제실 스피커폰을 눌렀다. 그리고 그녀의 부관에게 연결했다. 지금인가? 예, 본부장님. 국군 수도병원 응급외상센터 헬기 1분 내로 일대대 연병장에 착륙합니다. 황인철 중령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고작 이등병 타박상 때문에 수도병원 외상센터 헬기를 띄운다고. 황 중령. 자네가 직접 안내해. 내 조카가 안정을 취하고 있다는 그 생활관으로. 아, 물론. 두 장군께서도 함께 가셔야지. 차혜원은 앞장서서 지휘통제실을 나섰다. 3명의 장교대령, 소장, 중장는 마치 죄수처럼 그녀의 뒤를 따랐다. 일대대 막사로 향하는 짧은 길은 그들에게 지옥으로 가는 길처럼 길게 느껴졌다. 일대대 3중대 생활관. 문이 거칠게 열리자 주말 아침의 나른한 공기가 공포로 얼어붙었다. 병사들은 TV를 보거나 관물대를 정리하다가 문 앞에 나타난 3개의 별 그리고 그 뒤에 2개의 별 또 그 뒤에 자신들의 사단장과 군단장을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성, 을 외칠 타이밍조차 놓쳤다. 박하준 이등병. 어디 있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저만치 구석 악취가 풍기는 화장실 앞쪽 침상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차혜원은 그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사람이 누워있지 않았다. 더러운 모포가 아무렇게나 덮여 있었고 그 밑에서는 지독한 악취가 풍겨나왔다. 그녀가 모포를 걷어내자 황인철 중령과 노태석 사단장은 숨을 삼켰다. 박하준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알던 맑은 눈의 조카가 아니었다. 며칠간 씻지도 먹지도 못한 듯 뺨은 해골처럼 움푹 패였고 열에 들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다. 그의 군복은 땀과 오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문제의 오른쪽 손. 허술하게 감긴 압박붕대는 이미 더러운 피고름으로 젖어 있었고 붕대 밖으로 드러난 손가락 끝은 피가 통하지 않아 검붉은 색을 넘어 이미 썩어가고 있었다. 하준아. 차혜원의 목소리가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늘게 떨렸다. 그녀가 다가가자 하준은 열에 들떠 흐릿한 눈을 겨우 떴다. 그는 눈앞의 인물이 누구인지 한참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이내 초점이 잡혔다. 왜? 숙모? 하준은 그것이 꿈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세상에서 가장 강했던 외숙모가 왜 이곳에? 나 또 꿈꾸나 봐요. 외숙모. 나 너무 추워요. 그리고 아파. 바로 그때 생활관 밖에서 요란한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다. 국군 수도병원 응급외상센터 팀이 도착한 것이다. 흰 가운을 입은 군의관들과 의무병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들어왔다. 환자 확보, 바이탈 체크. 외상센터장이 하준의 붕대를 조심스럽게 가위로 잘라내는 순간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세상에. 이게 붕대 속의 손목은 이미 인간의 손이라고 부를 수 없었다. 피부는 얼음 모서리에 찢겨 너덜너덜해져 있었고 그 아래의 뼈는 비정상적으로 뒤틀려 있었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영하 20도의 혹한에 장시간 노출된 손가락들이 이미 3도 동상을 넘어 조직이 괴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외상센터장이 경악하며 차혜원에게 보고했다. 차장님, 이건 단순 골절이나 타박상이 아닙니다. 우측 요골 및 척골 분쇄골절, 그리고 이미 조직 괴사가 시작된 3도 이상의 심각한 동상입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손목을 절단해야 합니다. 절단. 그 한마디에 차혜원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그림이 전부였던 아이. 죽은 남편이 그녀의 오빠가 그 손으로 세상을 그리라고 했던 아이. 그 아이의 손목을 잃을 수도 있다고. 그녀는 하준의 뺨을 감쌌다. 하준아, 괜찮아. 왜 숙모 왔어? 다 괜찮아. 왜 숙모? 하준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눈물을 흘렸다. 나 그림 그려야 되는데 손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무서워요. 마강탁 상병이 어제도 내 외숙모 장군이라며 별 달고 몸이나 파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그 순간 차예원의 슬픔은 차가운 강철을 넘어 모든 것을 태워버릴 용암 같은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생활관의 모든 병사를 향해 돌아섰다. 마강탁 상병. 누구야? 병사들 사이에 거대한 동요가 일었다. 저만치에서 아까 위병소의 오만길 병장과 비슷하게 생긴 붉은 입술과 상어 같은 눈을 한 병사 하나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바로 마강탁 상병이었다. 그는 자신이 다음 타깃임을 직감하고 시선을 피했다. 차예원은 그를 정확히 가리켰다. 너구나. 헌병. 저놈 당장 끌어내. 마강탁은 끌려나가며 발악했다. 제가 안 그랬습니다. 억울합니다. 저 새끼가 혼자 넘어진 겁니다. 제가 원래부터 약해 빠졌다고. 차예원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래서 내 놈이 매일 밤 정신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내 조카를 구타했나? 그래서 내 놈이 야외 화장실에 얼어붙은 오물을 맨손으로 치우게 했나? 그래서 내 조카가 고통을 호소할 때 의무실에도 못 가게 막고 내 명예를 더럽히며 그 아이를 협박했나? 마강탁의 눈이 공포로 물들었다. 그걸 어떻게 해? 내 놈 관물대. 방금 내 감찰관들이 확인했다. 차예원이 싸늘하게 말했다. 거기서 나온 수첩에 내 놈이 그동안 괴롭힌 후임들 이름이랑 그 부모들의 연락처, 심지어 협박용 멘트까지 아주 꼼꼼하게 적어놨더군. 내가 그린 악행일지 덕분에 수고를 덜었다. 마강탁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차예원은 그를 경멸하듯 내려다보고는 의무팀에게 명령했다. 당장 후송시켜. 수도병원에서 가장 유능한 의사,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수부 외과 및 미세 접합 전문의를 당장 불러 모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조카 손목 원상 복구시켜놔. 하준이 들것에 실려 헬기로 옮겨졌다. 헬기가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며 파주의 잿빛 하늘로 사라지는 것을 차예원은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조카와 함께 수도병원으로 날아갔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이 지옥 같은 부대에 남아 있었다. 헬기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그녀는 뒤돌아섰다. 이제 시작이지. 그녀는 황인철 중령과 노태석 사단장, 김영길 군단장을 바라보았다. 세 사람의 얼굴은 이미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황인철 중령. 아니, 자네부터지. 노태석 사단장. 경미한 타박상이라고. 삼성 장군인 내가, 합참차장인 내가 이 엄동설안에 위장까지 하고 이곳에 잠입한 이유가 고작 경미한 타박상 때문일 것 같았나? 그녀는 생활관에 있던 모든 병사를 돌아보았다. 모두 들으시오. 나는 대한민국 합참차장 차예원 대장이다. 오늘부로 이 일사단에 만연한 모든 부조리와 폭력을 뿌리 뽑을 것이다. 지금부터 진실을 말하는 자는 살 것이고 거짓을 말하는 자는 저놈들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세장교에게 향했다. 왜 내 조카의 부상을 이토록 필사적으로 은폐하려 했는지. 이제 그 이유를 좀 들어볼까? 그 야외 화장실 청소. 왜 하필 거기였지? 혹시 병사들이 써야 할 실내 화장실이 망가져서 그런 건가? 그리고 그 수리 예산은 다 어디로 갔을까? 황인철 중령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제1보병사단 전진부대의 지휘통제실은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가장 기괴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상황판 앞에는 합참 차장대장이 서서 냉혹하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고 그 뒤편에는 1군단장 중장과 1사단장 소장 그리고 1대 대장 중령이 마치 신병훈련소의 훈련병처럼 차렷 자세로 서서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다. 차예원은 자신의 직속 부대인 합참감찰본부와 국방부 직할조사본부의 정예 요원들을 파주로 불러들였다. 그들은 마치 잘 훈련된 사냥개들처럼 1사단 본부와 1대대 본부의 모든 서류 캐비닛을 뒤지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 보고합니다. 1대대 행정보급관 김상철 상사의 개인 컴퓨터에서 가짜 세금 계산서 파일 다량 발견했습니다. 보고합니다. 1사단 군수참모처의 환경개선 사업비 지출 내역이 대부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로 흘러들어간 정황 포착했습니다. 보고가 빗발칠수록 뒤에 서 있는 세장교의 안색은 1시간 전보다 더욱 창백해져 갔다. 차예원은 1대대 중대장 서진철 대위를 따로 불러냈다. 그는 마강탁의 직속상관이자 박하준의 부상을 꾀병으로 몰아세운 장본인이었다. 서진철 대위. 네. 예. 차장님. 서 대위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자네는 알고 있었나? 박하준 이등병이 마강탁 상병에게 상습적으로 구타당한 사실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마 상병이 평소 모범적인 거짓말. 차예원이 서류 한 장을 그의 얼굴 앞에 내던졌다. 이거 자네 중대 마음의 편지함에서 방금 나온 거다. 석 달 전, 2달 전, 그리고 바로 지난주. 총 3차례에 걸쳐 박하준 이등병을 포함한 복수의 병사들이 마강탁의 폭행 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했더군. 서진철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런데 자네는 이 신고를 모두 묵살했어. 왜지? 자네 평가에 흠집이 날까봐? 아니면 마강탁을 건드릴 수 없는 이유라도 있었나? 그게 아니라 말해. 지금 말하면 자네는 내부 고발자로 정상 참작될 수도 있어. 하지만 끝까지 입을 다문다면 자네는 이 모든 범죄의 공범이 되는 거야. 저기 뒤에 서 있는 내 놈의 대대장처럼 말이지. 서진철 대위는 뒤를 돌아보았다. 자신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는 황인철 중령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무너져 내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마강탁 상병은 대대장님께서 특별 관리하시는 병사였습니다. 특별관리? 예. 마 상병의 아버지가 전진건설이라는 곳의 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전진건설이 저희 대대, 아니 저희 사단 전체의 모든 시설 보수 공사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지휘통제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김영길 군단장과 노태석 사단장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래서 차예원이 차갑게 다그쳤다. 몇 달 전 병사생활관 실내 화장실이 동파로 터졌습니다. 하지만 대대장님께서는 수리 예산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전진건설에 이미 대금을 다 지불했다고요. 하지만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병사들은 어쩔 수 없이 혹한에도 야외 화장실을 그 공사 예산 황인철 중령이 빼돌린 건가?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 상병은 그 사실을 알고 대대장님의 약점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부들 중 아무도 마 상병의 만행을 제지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황인철 중령은 전진건설과 짜고 공사비를 횡령했다. 전진건설 사장의 아들인 마강탁은 그 사실을 빌미로 부대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온갖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 서진철 대위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묵인했다. 그리고 박하준은 그 썩어 빠진 카르텔의 가장 약한 고리에서 모든 부조리를 온몸으로 받아내다 희생양이 된 것이었다. 황인철 중령. 차예원이 돌아섰다. 황인철은 이미 땀으로 군복이 다 젖어 있었다. 내 놈. 할 말 있나? 좋아. 헌병. 차예원이 소리쳤다.
현 시간부로 일대 대장 황인철 중령을 군용물 횡령 및 직권 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당장 연행해. 억울합니다. 차장님, 황인철이 끌려나가며 발악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저 혼자. 시끄러워. 내 놈의 공범들은 내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밝혀낼 테니. 황인철이 끌려나간 지휘통제실에는 이제 김영길 군단장과 노태석 사단장 단 두 사람만이 남아있었다.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차예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일개 대대장이 이런 거대한 공사 비리를 혼자 주도할 수 있었을까? 전진건설이 1사단 전체의 공사를 독점하도록 누군가는 위에서 길을 터줬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나 노태석 사단장? 노태석 소장의 얼굴이 방금 끌려나간 황인철보다 더 하얗게 변했다. 차장님, 그건 무슨... 방금 내 감찰팀이 자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자네 책상 서랍 아주 깊숙한 곳에서 아주 재미있는 골프 회원권 증서가 하나 나왔더군. 전진건설 명의로 발급된 수억 원짜리 회원권이야. 자네 연봉으로는 어림도 없는 금액이던데. 자네는 전진건설의 1사단 전체의 공사 독점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거야. 그리고 그들의 부실 공사와 횡령을 눈감아줬지. 내 말이 틀렸나? 노태석 사단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대한민국의 최전방을 책임지는 이성 장군이 자신의 지휘통제실에서 뇌물수수 현행범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헌병. 저자도 함께 끌어내. 죄목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다. 노태석 사단장이 맥없이 끌려나갔다. 이제 이 거대한 지휘통제실에는 단 두 사람만이 남았다. 합참차장 차예원 대장, 그리고 1군단장 김영길 중장. 두 사람은 같은 삼성 장군, 같은 계급이었다. 하지만 지금 두 사람의 위치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참 끔찍하군. 김영길 군단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 예하부대에서 이런 썩어 빠진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군단장인 내 불찰이 크네, 차장군. 즉각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김영길 군단장. 차예원이 그의 말을 잘랐다. 참, 연기력이 뛰어나시군요. 무슨 뜻인가? 전진건설 말입니다. 차예원은 압수된 서류처를 뒤적였다. 참 대단한 회사더군요. 1사단뿐만 아니라 1군단 예하의 9사단, 25사단, 심지어 군단 직할 포병 여단의 공사까지 모조리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개 사단장이 아니라 최소한 군단장급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김영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차예원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 전진건설의 모회사, 대한민국 제양군인회 제7지부장. 이름이 김영수더군요. 군단장님과 이름이 참 비슷합니다. 혹시 친형제라도 되십니까? 김영길 중장의 얼굴에서 마침내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지휘통제실의 거대한 상황판 불빛이 1군단장 김영길 중장의 창백한 얼굴 위로 어지럽게 명멸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짜놓았다고 믿었던 거미줄의 한복판에 거미줄의 주인이 아니라 먹잇감이 되어 걸려들었음을 깨달았다. 제양군인회 지부장인 친형을 내세워 유령 회사를 차리고 자신의 관할 구역인 1군단 전체의 공사 예산을 빼돌려온 거대한 계획. 그 모든 것이 고작 이등병 하나를 잘못 건드린 대가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차예원. 김영길은 더 이상 그녀를 차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같은 계급, 같은 동기 육사 동기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자네, 지금 선을 넘고 있어. 이건 자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나 하나 쳐낸다고 이 판이 끝날 것 같나? 끝내야지. 차예원이 차갑게 응수했다. 당신 같은 버러지들이 병사들의 목숨값을 좀먹는 이 썩은 판. 내가 오늘 끝장낼 거니까. 가소롭군.
김영길은 공포를 넘어선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누군지 잊었나? 내 뒤에 누가 버티고 있는지 정말 모른단 말인가? 바로 그 순간이었다. 따르르르르릉. 지휘 통제실의 모든 전화를 압도하는 가장 날카롭고 위압적인 벨소리가 울렸다. 붉은색 직통 전화기. 그것은 오직 한 사람, 대한민국군 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 대장과 연결되는 한 라인이었다. 김영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왔군. 받아봐, 차혜원. 내가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진짜 목소리일 테니. 지휘 통제실의 모든 수사관들이 숨을 죽였다. 차혜원은 잠시 그 전화기를 노려보다가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다. 합참차장 대장 차혜원입니다. 차장군. 나일세. 수화기 너머로 낮고 묵직한 그러나 강철 같은 위엄이 서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합참의장 이강석 대장. 별 4개의 무게. 그녀의 유일한 직속 상관이자 전군을 호령하는 사나이였다. 의장님. 파주 현지 상황 보고드립니다. 현재. 됐네. 이강석 의장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보고는 이미 다른 루트로 실시간으로 받고 있어. 차장군 아주 대단한 일을 벌였더군. 1군단 전체를 뒤집어 엎을 셈인가. 부패의 근원을 도려내는 중입니다. 부패. 이 의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김영길 군단장. 그 친구 내 오랜 동지일세. 물론 그의 형이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은 유감이야. 하지만 차 장군,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아. 알다시피 북한의 도발 징후가 심상치 않아. 최전방 군단장을 이런 식으로 적진 한복판에서 끌어내린다. 전군에 미칠 파장이 두렵지 않나? 이복의 차 장군. 자네 심정은 이해하네. 하나뿐인 조카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지. 내 마음도 아파. 그러니 그 조카를 다치게 한 놈들. 그 대대장 사단장 선에서 깨끗하게 정리하세. 내가 자네에게 그 권한을 주겠네. 하지만 김영길 군단장은 안 돼. 그는 안보의 핵심이야. 그것은 회유이자 명백한 외압이었다. 그리고 명령이었다. 김영길 중장은 어깨를 으쓱하며 거봐, 내가 뭘 했어라는 듯한 조소를 지어 보였다. 차혜원은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뇌리로 헬기에 실려가던 조카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그 아이의 손목을 절단해야 할지도 모른다던 군의관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의장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뭔가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보라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뭐라고? 병사들은 썩어 문드러진 붕대를 감고 신음하고 있는데 장군들은 그 병사들 목숨값으로 빼돌린 돈으로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얼어붙은 야외 화장실에서 맨손으로 오물을 치우고 있는데 장군들은 그 수리비를 횡령해 가족 회사를 배불리고 있습니다. 의장님, 적은 휴전선 너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혜원 장군, 지금 내게 항명하는 건가? 이강석 의장의 목소리가 경로로 떨렸다. 항명이 아닙니다.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양심? 좋아. 그 양심 군복 벗고 나가서 지켜. 당장. 의장님. 차혜원이 그의 말을 잘랐다. 제가 왜 의장님께서 그토록 반대하시던 합참차장 자리에 길을 쓰고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야전 지휘관이 아니라 모두가 기피하는 감찰과 작전 라인을 동시에 거쳤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오늘 같은 날을 위해서였습니다. 당신 같은 보이지 않는 손이 이 군대를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었는지 그 증거를 내 손으로 직접 모으기 위해서. 김영길 중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방금 제 감찰팀이 전진건설의 모회사, 즉 의장님의 동지라는 김영길 군단장의 형님이 운영하는 제양군인의 7지부의 지난 5년간의 회계 장부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참 재미있더군요. 그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 특별관리 자금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매 분기마다 단 하나의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차예원은 수사관이 건넨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그 계좌의 예금주 이선영. 혹시 사모님 성함이 아니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의장님. 수학이 너에머에서 거친 숨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일군단장 김영길은 자신의 형이 빼돌린 뇌물의 상납처가 바로 합참의장의 아내, 즉 자신들의 왕이었다는 사실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것은 군단 장급의 비리가 아니었다. 대한민국군 서열 1위가 직접 개입된 건군 이래 최악의 국기문란 사건이었다. 차, 해, 원. 이강석 의장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가 아니라 공포에 질려 있었다. 의장님. 차예원의 목소리는 이제 얼음을 넘어 불타는 용암처럼 뜨거워져 있었다. 총장님께서는 지금 아내의 차명 계좌로 최전방 군단의 피를 빨아먹은 이적 행위의 주범으로 지목되셨습니다. 네. 내 인연. 제가 감히 한 것이 아닙니다. 의장님께서 제 조카를 건드리셨습니다. 차예원은 창밖을 보며 나지막이 은조렸다. 그 아이는 제게 아들과 같은 아이입니다. 제 죽은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당신들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대꾸할 힘도 없는 듯한 수화기를 향해 마지막 통보를 날렸다. 이강석 대장. 지금 이 시간부로 귀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군용물 횡령, 직권 남용 혐의의 주범으로 규정우 본 합참차장의 권한으로 공식 수사 대상으로 선포합니다. 용산 집무실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곧 제 수사관들이 의장님을 모시러 갈 겁니다. 차예원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딸깍 하는 소리가 대한민국군 최고 권력자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지휘통제실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흙먼지가 묻은 된장찌개 조각이 담긴 증거물 봉투를 집어들었다. 하준아. 외숙모가 전부 부숴버린다고 약속했지. 이제 시작이야. 대한민국군 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 이강석 대장이 현직에서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그날 저녁 대한민국 전역을 뒤덮은 핵폭풍 그 자체였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장성의 구속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안보의 심장이자 수십만 대군의 정점이었던 별 4시, 별 3세 합참차장에 의해 무너져 내린 건군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초유의 사태였다. 저녁 8시 모든 방송사의 메인 뉴스는 이 충격적인 소식으로 시작되었다. 파주의 1사단 지휘통제실에서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나오는 이강석 의장의 초라한 모습, 그리고 그 앞에서 얼음처럼 차갑게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차예원 대장의 모습이 쉴 새 없이 전파를 탔다. 초기 여론은 폭발적이었다. 썩은 군의 뿌리를 도려낸 철의 여장군, 살아있는 정의의 화신이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그녀가 위병소에서 당했던 모욕과 짓밟힌 된장찌개 이야기가 함께 퍼져나가며 국민들은 한편의 통쾌한 드라마를 본 듯 열광했다. 하지만 그 열기는 단 하룻밤을 넘기지 못했다.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손, 수십 년간 군과 정치권 그리고 방위 산업체를 거미줄처럼 엮어온 거대한 군피아군 마피아 카르텔은 그들의 왕이 쓰러지자 상처 입은 짐승처럼 그리고 훨씬 더 교활하게 반격을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에 칼이 들어왔음을 직감했고 이대로라면 모두가 공멸한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첫 번째 역습은 가장 비열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바로 언론과 여론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조간신문의 일면 머리 기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전날의 영웅담을 뒤집는 정반대의 논조를 들고 나왔다. 단독 안보 공백 자초한 차예원 차장, 그녀의 위험한 폭주. 최전방 군단 마비시킨 사적 복수극인가. 심층 분석 조카 구하기에 눈먼 삼성 장군. 육군 참모총장 이어 합참의장까지 숙청. 군 지휘부 사실상 와해 상태. 기고 예비역 장성 긴급 성명 지금은 적과 싸울 때인가, 아군과 싸울 때인가.
밤사이에 부패한 합참의장은 수십 년간 안보를 책임져온 노장으로 정의로운 개혁가였던 차예원은 조카의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려 군을 파괴하는 히스테릭한 여성으로 둔갑해 있었다. 인터넷 군사 전문 커뮤니티 디펜스 코리아와 익명 게시판에는 현역 간부라고 주장하는 아이디들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선동했다. 아이디 전진의 방패 팩트 1사단 2등 병박하준 원래부터 부대 적응 못하던 고문관이었음. 작업 중에지 혼자 자빠진 거. 그걸로 꾀병 부리다가 일 커지니까 외숙모 백 믿고 부대 전체를 꼰지른 거임. 이런 놈 하나 때문에 지금 전방 부대 사기 다 죽었음. 아이디 계룡대 소식통 차예원 장군, 육사 시절부터 독단적이고 감정 기복 심하기로 유명했음. 자기 라인 아니면 다 쳐내는 스타일. 이번에 조카 일 터진 건 그냥 명분이고 합참의장이 자기 진급 사성 막을까봐 미리 선수 친 거라는 게 정설. 여론은 무섭게 뒤집혔다. 조카 여성 감정적이라는 세 개의 단어가 그녀가 밝혀낸 횡령, 이적 행위, 뇌물이라는 진실을 교묘하게 덮어버렸다. 두 번째 역습은 정치권을 통해 이루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야당 의원들과 심지어 여당 중진 의원들까지 일제히 국방부 장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 다수는 김영길 군단장과 이강석 의장의 특별관리 자금을 받아왔거나 전진건설과 같은 방산업체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온 자들이었다. 장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일개 삼성 장군이 쿠데타라도 일으키겠다는 겁니까? 합참의장을 적법한 절차도 없이 현장에서 체포해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 맞습니까? 당장 차예원 장군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안보를 내팽개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압력은 청와대까지 향했다. 대통령은 격노한 여론과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정치권의 압력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파주 1사단 지휘통제실은 이제 개혁의 성지가 아니라 반란의 소굴처럼 고립되어 갔다. 차예원의 부관인 오승환 중령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태블릿을 들고 뛰어들어왔다. 차장님, 큰일 났습니다. 국방부 장관 직권으로 본부장님께 발령되었던 현장 지휘 검열 권한이 방금 부로 정지되었습니다. 뭐라고? 장관님의 직통 전화입니다. 차예원은 굳은 얼굴로 수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의 국방부 장관 목소리는 극도로 피로하고 차가웠다. 차 장군, 지금 이게 무슨 난리인지 아는가? 내 전화통에 불이 나다 못해 녹아내릴 지경이야. 대통령께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셨네. 장관님, 저는 증거에 따라. 증거? 자네가 확보한 증거. 장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 증거가 지금 이강석 의장의 이적 행위를 입증하나? 아니면 자네의 하극상을 입증하나? 언론에서는 자네가 조카의 병원 기록을 조작해서 단순 타박상을 손목 절단 위기로 부풀렸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어. 그건 됐네. 차 장군, 자네는 너무 멀리 갔어. 그리고 너무 시끄러웠어. 장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강석 의장과 김영길 군단장의 신병은 군 검찰로 이첩하겠네. 그리고 전진건설 관련 수사도 민간 검찰과 공조해서 진행하도록 하지. 자네는 이제 손 떼. 장관님, 지금 뿌리를 뽑지 않으면 이게 내 명령일세. 장관이 버럭 소리쳤다. 차예원 중장, 아니 차예원 대장은 금일부로 1사단에서 즉각 철수하고 용산 합참본부로 복귀하도록. 복귀 즉시 본 사태에 대한 감찰 대기에 들어가게. 알겠나? 감찰 대기. 그것은 사실상의 직무정지 통보였다. 칼을 휘두르던 그녀가 이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복명하겠습니다. 차예원은 힘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지휘통제실을 가득 채웠던 수사관들의 활기와 열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모두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순식간에 모든 힘을 잃은 사령관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영길과 이강석은 잡혀갔지만 그들을 움직였던 거대한 몸통은 여전히 건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고통 속에서
차예원의 목을 정확하게 조여오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녀는 짐을 챙겨 지휘 통제실을 나섰다. 며칠 전 그녀가 이 문을 박차고 들어올 때와는 정반대의 풍경이었다. 그녀를 향해 경례를 붙이는 병사들의 눈에는 이제 존경이 아니라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패배자를 향한 동정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 그녀가 차에 오르려던 순간 한 명의 이등병이 그녀에게 달려왔다. 위병소에서 오만길 병장 옆에 서 있던 그 앳된 초병이었다. 장군님. 무슨 일인가? 이겁니다. 이등병은 주변을 살피며 그녀의 손에 작은 메모지 하나를 LL 쥐어주었다. 아까 오만길 병장이 끌려가고 마강탁 상병이 잡혀가는 걸 보고 어떤 간부님이 저한테 이걸 주면서 꼭 장군님께만 전해드리라고. 차예원은 메모지를 펼쳐보았다. 그곳에는 날카로운 필체로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놈들의 심장은 계룡대에 없습니다. 진짜 왕은 국회에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VIP 병실 창밖으로 늦가을에 스산한 바람이 마지막 남은 잎새들을 세차게 흔들고 있었다. 박하준은 창밖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자신의 오른쪽 손에 고정되어 있었다. 두꺼운 붕대가 풀리고 흉측한 수술 자국이 드러난 손. 그 손은 더 이상 그의 손이 아닌 것 같았다. 감각은 무뎠고 손가락은 마치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렸다. 며칠 전 재활치료사가 쥐어준 연필을 그는 끝내주지 못했다. 그는 병실에 놓인 태블릿으로 자신과 외숙모에 대한 기사들을 보고 있었다. 고문관 조카와 히스테릭한 외숙모, 안보를 망친 최악의 스캔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했던 외숙모의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는 죄책감에 숨이 막혔다. 내가 아니었더라면. 외숙모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차예원이 들어왔다. 그녀는 군복이 아닌 하준이 기억하는 가장 평범한 외숙모의 모습. 짙은 회색 코트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지난 며칠간 10년은 늙어버린 듯 깊은 피로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오셨어요, 외숙모. 그래. 몸은 좀 어때? 하준은 대답 대신 베개 밑에서 태블릿을 꺼내 그녀에게 화면을 돌렸다. 이거 다 사실이에요? 외숙모. 직무정지 당하셨어요? 나 때문에? 차예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냥 날 내버려 두시지. 하준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원망 섞인 목소리를 냈다. 내가 그냥 꾀병 부린 거라고 하시지. 내가 그냥 바보같이 혼자 넘어진 거라고 하시지. 왜 일을 이렇게 만드셔서. 나 이제 어떡해요. 나 때문에 외숙모 인생이 망가졌어. 그리고 내 손. 하준은 고장난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보며 아이처럼 울부짖었다. 이거 이제 그림 못 그린대요. 나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였다. 차예원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준의 뺨을 후려쳤다. 짝.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하준은 충격받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손을 댄 적이 없었던 외숙모였다. 차예원의 손도 눈도 떨리고 있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처절한 슬픔으로 잠겨 있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녀는 하준의 침대맡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서 낡고 달아빠진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 사람 누군지 아니?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군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준이 어렴풋이 기억하는 돌아가신 외삼촌 이정훈의 모습이었다. 외삼촌 이잖아요. 그래, 내 외삼촌. 그리고 내 남편 이정훈. 차예원은 사진을 어루만지며 아주 먼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내 외삼촌도 군인이었어. 내가 아는
가장 정직하고 가장 용감한 군인이었지. 육군 소령이었어. 정보사령부에서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지. 하주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울음을 그치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때도 지금과 비슷했어. 군 내부의 거대한 비리, 군수품을 빼돌리고 불량 장비를 납품하는 그런 놈들이 있었지. 내 외삼촌이 그들의 꼬리를 잡았어. 그 정점에 지금 합참의장이 된 이강석, 당시 대령이었던 그놈이 있었지. 내 외삼촌은 그 증거를 들고 나를 찾아왔어. 혜원 씨, 이걸 터트려야 해. 이 군대는 썩었어. 하지만 나는 그때 그저 평범한 대위였을 뿐이야. 힘이 없었지. 그리고 두려웠어. 갓 태어난 내가. 아니, 그땐 하준이 내가 아니라 차예원의 목소리가 잠겼다. 우리 아이가 뱃속에 있었거든. 네? 나 임신 중이었어. 내 외삼촌과 나. 우리 두 사람의 아이였지. 그래서 내가 그에게 말했어. 정훈 씨, 제발 멈춰요. 우리에겐 지켜야 할 아이가 있잖아요. 내가 그를 막아 세웠어. 하주는 숨을 죽였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라도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리고 그는 모든 증거를 들고 상부에 보고하러 갔지. 그리고 그날 돌아오지 않았어. 차예원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굵은 방울이 되어 떨어졌다. 공식적인 사인은 단독 차량 전복 사고, 훈련 지역에서 브레이크 파열로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고 하더군. 아, 난 알았어. 그게 사고가 아니라는 걸. 이강석, 그놈들이 내 남편을 죽인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충격으로 그녀는 하준의 손을 잡고 자신의 배 위로 가져갔다. 아이를 잃었어. 하준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외숙모에게 그런 끔찍한 과거가 있었다니. 모든 걸 잃었지. 남편, 그리고 내 아이까지. 내 부모님도 그 직후에 사고로 떠나셨고, 나한테 남은 건 이 군복, 그리고 갓난아기였던 너. 단 하나뿐이었어. 그녀는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어 하준을 바라보았다. 그날 내 외삼촌 장례식장에서 갓난아기인 너를 안고 내가 피눈물로 맹세했어. 정훈 씨, 당신이 옳았어. 내가 틀렸어.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약속할게. 당신이 못다 이룬 거 내가 할게. 내가 이 군복을 입고 당신과 내 아이를 죽인 저 짐승들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게. 그리고 반드시 내 손으로 저놈들을 지옥으로 끌고 내려갈 거야. 그리고 하준이, 이 아이는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지킬게. 병실은 두 사람의 오열로 가득 찼다. 하준아, 차예원이 조카의 뺨을 어루만졌다. 알겠니?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이건 수십 년 전부터 이어져 온 내 싸움이었어. 내가 다친 건 그놈들이 또다시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 했던 그들의 마지막 발악이었던 거고. 왜? 숙모. 하지만 그들은 실수를 했어. 차예원의 눈빛이 다시 합참 차장의 눈빛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들은 내 남편을 죽였을 땐 날 절망에 빠뜨렸지. 하지만 내 아들 같은 너를 건드렸을 때 그들은 내게 절망이 아니라 마지막 명분과 방아쇠를 쥐어준 거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이등병이 건네주었던 메모지를 바라보았다. 진짜 왕은 국회에 있다. 하준아, 넌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 넌
내 전부고 내 남편의 유산이고, 그리고 이 거대한 전쟁을 끝낼 나의 마지막 이유야. 그녀는 병실 문을 열고 나섰다. 외숙모, 어디 가세요? 괴물을 잡으러. 차예원의 직무 정지는 공식적인 함정이었다. 그녀를 옭아매려는 족쇄이자 그녀가 더 이상 수사력을 동원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족쇄였다. 하지만 군피아 카르텔이 간과한 것이 있었다. 그녀는 합참차장이기 이전에 지난 수십 년간 군 정보사령부와 방첩사령부 현 안보지원사의 핵심 라인을 장악해온 최고의 전략가였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용산의 합참본부로 복귀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남편 이정훈과의 추억이 깃든 서초동의 낡은 아파트, 자신의 진짜 작전 상황실로 향했다. 오셨습니까, 본부장님? 그곳에는 군복을 벗은 그녀의 충직한 부하들이 민간인 복장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승환 중령을 비롯한 합참 감찰실의 핵심 요원들. 그들은 휴가를 내고 그녀의 마지막 전쟁에 기꺼이 동참한 것이었다. 상황은? 네. 이등병이 전달한 메모 국회의 왕. 추적했습니다. 역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오정수 의원이었습니다. 모니터에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다선 의원 오정수의 사진이 떴다. 오정수는 이강석 합참의장, 김영길 군단장과 육사 동기입니다. 하지만 그는 군에 남지 않고 일찌감치 정치권에 투신 수십 년간 국방위원회를 장악하며 군피아의 대부로 군림해왔습니다. 증거는 넘칩니다, 본부장님. 오중령이 파일을 넘겼다. 전진건설뿐만 아니라 국내 굴지의 방산업체 KU 디펜스, 불사조 항공 등 이강석과 김영길이 밀어준 모든 군납 계약의 최종 승인권자가 오정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금의 최소 10%가 오정수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한반도 안보재단이라는 유령 재단으로 기부금 형식으로 흘러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차예원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 액수가 얼마지? 지난 5년간 저희가 확인한 것만 1조 8천억 원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천억도 아니었다. 조 단위. 그들은 병사들의 목숨값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국방 예산 전체를 좀먹고 있었던 것이다. 그놈, 지금 어디에 있지? 오늘 밤 자신의 지역 구강남에 있는 한 고급 호텔에서 한반도 안보재단 후원의 밤 행사를 엽니다. 이강석 의장의 구속으로 불안해진 방산업체 대표들을 안심시키려는 자리로 보입니다. 차예원은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았다. 정훈 씨, 봤어? 놈들의 마지막 만찬이래. 그녀는 돌아섰다. 오중령. 예, 본부장님. 군 검찰은 움직일 수 있나? 불가능합니다. 오정수는 민간인입니다. 게다가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군사력으로는 그를 칠 수 없습니다. 알아. 차예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래서 군으로는 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었다. 그리고는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연락한 적 없었던 그녀의 육사 동기이자 현재 국세청장으로 재직 중인 독사 박철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박철민입니다. 철민 동기. 나 차예원 일세. 수화기 너머의 박철민이 놀란 듯 숨을 삼켰다. 혜원. 동기? 이게 몇 년 만인가? 자네. 요즘 시끄럽던데. 괜찮나? 괜찮지 않네. 그래서 자네 도움이 필요해. 무슨 일인가? 자네. 탈세범 잡는 게 전문이지. 내가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탈세범의 소굴을 자네에게 선물해 주려고 하네. 그날 밤 강남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 수백억 원짜리 샹들리에 아래 대한민국의 검은 권력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오정수 의원은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불안해하는 방산업체 대표들을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여러분,
동요하지 마십시오. 이강석 의장 일은 유감입니다. 하지만 그건 차예원이라는 감정적인 여장군 하나의 일탈일 뿐입니다. 안보는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바로 저 오정수가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하하.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잔을 부딪히려던 순간이었다. 쾅으.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그런데 들어온 것은 군 헌병이 아니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남자들. 그들의 점퍼에는 국세청 조사국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뭡니까 당신들? 오정수가 당황하며 소리쳤다. 국세청 조사 1국입니다. 조사관이 영장을 내밀었다. 한반도 안보재단의 불법 자금 은닉 및 거액 탈세 혐의로 이 자리의 모든 분들을 조사하겠습니다. 지금 즉시 모든 통신기기 압수하고 현장을 봉쇄합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국세청? 오정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바로 그때 그 아수라장 속을 뚫고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군복이 아닌 검은색 정복. 국세청장 박철민이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오정수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검은색 정장 코트 차림의 차예원이 얼음 같은 눈으로 그를 쏘아보고 있었다. 차예원. 내가 감히. 여긴 군사지역이 아니야. 내년이 여길. 알고 있습니다, 오 의원. 차예원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군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녀는 박철민 청장을 향해 고갯짓했다. 박철민은 차갑게 명령했다. 압수수색. 시작해. 조사관들이 오정수의 가방과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다. 오정수는 이거 놔. 난 현역 국회의원이야. 불체포 특권. 이라고 외치며 발악했다.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에만 해당됩니다, 의원님. 차예원이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어젯밤 대통령께서 임시 국회 해산을 긴급 제가하셨더군요. 뭐라고? 당신들의 왕국을 지켜주던 방패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한 조사관이 오정수의 비밀 수첩을 찾아냈다. 그곳에는 그가 돈을 상납한 진짜 대상들의 이름이 암호로 적혀 있었다. 오정수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넋이 나간 채 차예원을 노려보았다. 어떻게 내년 따위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이 성을. 차예원은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그의 가슴팍에 던졌다. 웃고 있는 이정훈 소령의 사진이었다. 이건 기억하십니까, 오정수 의원? 차예원의 목소리는 증오를 넘어선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당신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위장해 죽였던 내 남편입니다. 오정수의 동공이 그제야 수십 년 전에 잊혀진 범죄를 기억해냈다. 정훈, 소령. 네. 내가 그의 아내다. 차예원은 그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대신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마지막 짐을 내려놓듯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내 남편을 죽였고 내 아이를 죽였고 그리고 내 아들 같은 조카의 손목을 부러뜨렸지. 그녀는 박철민 청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박 청장, 이제 내 임무는 끝났네. 나머지는 자네에게 맡기지. 박철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갑, 채워.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좀먹어왔던 거대한 군피아의 대부 국회의 왕 오정수 의원이 자신의 화려한 만찬장에서 차가운 수갑을 차는 순간이었다. 차예원은 그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호텔 밖의 공기는 파주의 그것보다 훨씬 차가웠다. 하지만 그녀는 춥지 않았다.
수십 년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복수의 갑옷이 마침내 벗겨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에 올라타 단 한 곳, 성남 국군 수도병원을 향해 달렸다. 오정수 게이트는 대한민국을 삼켜버린 거대한 지진이었다. 차예원이 국세청과 함께 터트린 그날 밤의 기습은 단순히 부패한 국회의원 한 명을 체포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안보의 심장부에 수십 년간 뿌리내리고 있던 군피아라는 이름의 거대한 암 종양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낸 외과수술이었다. 국민들의 분노는 단순한 실망을 넘어 배신감으로 들끓었다. 자신들의 아들들이 최전방에서 혹한과 싸우며 나라를 지키는 동안 그들의 아버지 세대, 지도자 세대는 뒤에서 그 아들들의 목숨값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 나라가 치를 떨었다. 대통령은 즉각적인 범국가적 국방비리 척결위원회를 선포했다. 그리고 그 위원회의 수장으로 직무정지 상태였던 차예원 대장을 전격 임명했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족쇄가 풀리고 그녀의 손에는 대한민국 군의 명운을 건 그 어떤 칼보다도 서슬퍼런 사정의 칼자루가 쥐어졌다. 그녀의 칼날은 자비가 없었다. 합동참모본부에서 시작된 피해 숙청은 육해공군 본부를 거쳐 전국의 군단과 사단, 심지어 일선대대에 이르기까지 뻗어나갔다. 오정수 리스트와 이강석 장부의 이름이 오른 모든 군인과 군무원, 그리고 그들과 유착했던 방위산업체 대표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매일 아침 신문 일면은 어제는 별을 달고 호령하던 장군이 오늘은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여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치욕적인 사진으로 도배되었다. 몇 달 뒤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에서는 역사상 유례없는 국기문란 사범 합동재판이 열렸다. 법정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피고인석 가장 앞줄에 모든 것을 잃고 넋이 나간 전 합참의장 이강석과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는 듯 눈을 부라리는 전 국회의원 오정수가 앉아 있었다. 그 뒤로 전 1군단장 김영길, 전 1사단장 노태석, 전 1대대장 황인철이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뒷줄. 모든 비극의 방아쇠였던 마강탁 상병과 오만길 병장이 자신들의 운명을 깨달은 듯 사색이 되어 앉아 있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차예원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증거와 그녀가 확보한 장부들은 그 어떤 변호인단의 논리도 무력화시켰다. 피고인 마강탁. 귀관은 군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상습적으로 동료 전우에게 비인간적인 가혹 행위와 폭언, 성적 모욕을 일삼았으며 특히 피해자의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상해를 입힌 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징역 20년에 처한다. 마강탁은 내가 라고 절규하다가 헌병들에게 입이 틀어막혔다. 피고인 오만길. 귀관은 군의 관문인 위병소에서 근무하며 군의 명예를 지키기는커녕 민간인을 협박하고 성희롱하며 상관 모욕까지 저지르는 등 징역 15년. 두 젊은 악당은 자신들이 믿었던 백이 아니라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짓눌려 법정에서 끌려나갔다. 황인철 중령과 노태석 사단장은 각각 징역 30년과 40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주범들의 차례였다. 피고인 김영길. 귀관은 최전방 군단을 책임지는 지휘관으로서 중략. 피고인 이강석. 귀관은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를 보좌하는 군 서열 1위로서 중략. 피고인 오정수. 귀관은 국민의 대표로서 군사법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렸다. 국가 안보를 사유재산처럼 농단하고 수십 년간 병사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여 사리사욕을 채웠으며 심지어 동료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고 그 범죄자들을 비호하며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바 이는 단순한 비리가 아닌 적에게 이익을 주는 명백한 이적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오정수, 이강석, 김영길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탕, 탕, 탕. 법봉 소리와 함께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지배했던 거대한 악의 카르텔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방청석에서 환호와 울음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그들 중에는 과거 이강석과 오정수에게 희생되었던 억울한 군인들의 유가족들도 섞여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수십 년 묵은 한을 토해냈다. 차예원은 그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시각 모든 재판이 끝났다는 보고를 받으며 국군 수도병원에서 가장 조용한 1인 재활병실의 문을 열고 있었다. 차가운 법정이 아닌 따뜻한 햇살이 드는 곳. 하나, 둘, 셋. 재활치료사의 구령에 맞춰 박하준이 이를 악물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고무공과 나무 블록이 놓여 있었다. 그의 오른손. 수술은 기적적으로 성공했지만 흉터는 선명하게 남았고 신경은 돌아오는 속도가 끔찍하게 더뎠다. 아, 하준은 가장 작은 나무 블록 하나를 집으려 했지만 그의 손가락은 의지를 배신하고 경련을 일으키며 블록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젠장.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하준이 분노에 차 자신의 무릎을 내리치려던 순간 누군가 그의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하준아. 차예원이었다. 그녀는 군복이 아닌 편안한 가디건 차림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몇 달간의 살기가 모두 사라지고 하준이 기억하는 그 따뜻한 외숙모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나무 블록을 주워 하준의 굳어진 손바닥 위에 다시 올려놓았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 내 손의 신경은 죽은 게 아니라고. 그냥 아주 멀리 여행을 떠난 거래. 다시 돌아올 길을 가르쳐 줘야지. 천천히. 괜찮아, 하준아. 서두를 필요 없어. 우린 시간이 많으니까. 하지만 예전처럼. 그림을. 예전처럼? 차예원이 조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왜 예전처럼 그려야 하지? 그녀는 가방에서 낡고 빛바랜 작은 스케치북 하나를 꺼냈다. 하준이 처음 보는 것이었다. 이게 뭐예요? 내 외삼촌, 내 남편 이정훈의 스케치북이야. 하준의 눈이 커졌다. 그는 외삼촌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다. 차예원은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 안에는 풋풋한 사관생도 시절의 차예원의 모습, 갓 태어난 조카 하준의 발도장,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그렸던 아내와 조카의 웃는 얼굴이 담겨 있었다. 내 외삼촌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을 가졌었어. 하지만 그 손으로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했지. 차예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준아, 너는 달라. 내 오른손은 비록 상처 입었지만 이 외숙모를 움직였고 썩어 빠진 군대를 뒤집었고 수십 년 묵은 내 외삼촌의 원한을 풀어냈어. 이 손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손이야. 하준은 외삼촌의 그림 위로 자신의 떨리는 오른손을 천천히 포개었다. 뜨거운 눈물이 스케치북 위로 떨어졌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손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울면서 웃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파주에 혹독했던 겨울이 가고 수십 번의 계절이 바뀌었다. 대한민국군은 차예원 사태 이후 뼈를 깎는 개혁을 거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투명하고 강한 조직으로 거듭났다. 물론 부조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적 행위를 저지르고도 떳떳했던 장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몇 년 뒤 서울 삼청동의 한적한 골목길 작은 갤러리 숨. 첫 번째 흉터 박하준 개인전. 작은 전시회였지만 입구는 미술계의 저명 인사들과 평론가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갤러리 안에는 수십 점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 작품들은 완벽한 세밀화나 화려한 기교를 뽐내지 않았다. 그것은 그림이 아니었다. 대부분이 차가운 철과 거친 나무 그리고 뜨거운 불로 녹여낸 유리로 만들어진 조형물들이었다. 선은 조금 삐뚤빼뚤했고 형태는 거칠었다. 하지만 그 모든 작품에는 보는 사람의 심장을 멎게 하는 뜨거운 힘이 담겨 있었다.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선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생명력이었다. 하준은 깨달았던 것이다. 자신은 더 이상 섬세한 연필선을 그을 수 없다는 것을. 대신 그는 자신의 상처 입은 손이 감당할 수 있는 망치를 쥐고 용접기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깎고 녹이고 두들겨서
새로운 예술로 탄생시켰다. 전시장 가장 중앙에 단 하나의 작품이 걸려 있었다. 차가운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전투화에 짓밟혀 터져버린 낡은 보온 도시락을 그대로 재현한 설치 미술 작품이었다. 흩어진 흑미밥과 뭉개진 계란말이, 더러운 흙탕물에 범벅이 된 된장찌개 조각까지 그날의 절망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처참한 잔해 속에서 단 하나의 작은 싹이 짓밟힌 두부 조각을 뚫고 솟아나 하늘을 향해 자라나고 있었다. 작품의 제목은 어머니의 된장찌개였다. 한 여성 관람객이 그 작품 앞에 서서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군복을 벗은 지 오래된 평범한 중년 여성. 차혜원이었다. 그녀는 범국가적 국방비리 척결위원회의 임무를 마친 직후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합참의 장사성 승진을 거부하고 조용히 전역했다. 그녀는 나는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다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의 누이이자 한 아이의 어머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잔잔하게 자리 잡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다. 외숙모. 어느새 훌쩍 자란 청년 박하준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갤러리의 자랑스러운 주인이었다. 그는 자신의 오른쪽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완벽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손보다도 단단하고 강인한 예술가의 손이 되어 있었다. 이제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외숙모. 그래. 다 괜찮다, 하준아. 차혜원은 조카의 상처 입은 그 손을 마주 잡았다.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은 그렇게 한 가족의 짓밟혔던 사랑을 지켜내고 수십 년 묵은 원한을 씻어내고 썩어 빠진 거목들을 쓰러뜨린 뒤 마침내 잔잔해졌다. 차가운 위병소 앞에서 시작되었던 한 여성 장군의 분노는 이제 한 청년의 손끝에서 피어난 가장 따뜻하고 강인한 예술로 다시 태어난 상처 입은 모든 이들을 위로하는 새로운 희망이 되어 빛나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